안녕하십니까. 좋은규제 시민포럼 이사장 강인철입니다. 지난 5월 9일 창립 세미나에 이어 오늘 시민포럼의 제1회 정기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립 총회 이후 포럼은 입법 실명제와 함께 22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13대 조건의 잣대로 국회 법률안을 평가해서 좋은 규제, 나쁜 규제를 매주 발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22대 국회 첫 4주의 법률안은 제한 건수는 1%가 줄어든 반면 규제 법률안은 89%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1대하고 22대를 비교하면 전체 발의 건수는 1% 줄었는데 발의된 법안 중에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의 숫자가 거의 더블로 늘었다, 2배로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적으로 뒷받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 실명제는 법안을 법안 제안자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신중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슈 커멘터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 이것을 시민포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이 같은 활동 내용은 보도자료, 페이스북,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설립 인가에 이어서 이제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능한 공익법인 지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이 작업을 무곳으로 봉사하면서 열정적으로 다하고 있는 임원진 여러분과 창립회원들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기포럼은 좋은 규제 시민포럼의 향후 행동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아무쪼록 기탄 없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 포럼의 취지에 적극 동참해서 정기 포럼을 공동 주최하기로 결정한 매일경제신문사와 정기 포럼을 후원하시기로 한 자유기업원과 최순로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 참석해 주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님,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님, 최병선 교수님, 김도론 원장님, 유정주 기업제도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번 포럼에 일반 회원을 토론자로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토론자가 한승희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십니다. 인사말을 마치기 전에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규제개혁 하면 여러분들께서 시민 힘으로 라고 화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규제 지옥에서 해방될 때까지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철 이사장님 그리고 좋은 규제 시민포럼 회원 여러분, 이 포럼이 출범을 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첫 번째 이 포럼에 저를 참석을 시켜주셔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일을 하고 있고, 규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공직생활이 올해로 한 31년 차 정도 되는데요. 규제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한 절반 정도는 규제 관련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제가 옛날에 상사를 모셨던 강영철 이사장님께서 이런 포럼을 만드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장명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좋은 규제 시민포럼과 저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규제 정보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소가 영문으로 better.go.kr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개혁하고 맨날 때려부시고 철폐하고 무슨 혁신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better라는 걸 이제 영어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썼는데, 규제를 좋은 규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그 포털 이름 자체가 better로 돼 있는 그 상황에 좋은 규제 이 시민포럼 너무 이름도 잘 지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규제 개혁은 뭐 매 정부마다 그러시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규제 개혁한다, 규제 혁신한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 보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규제를 전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그래도 이 규제 개혁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부 입장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규제 개혁 자체가 경제 성장이다라는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는 거고요. 규제 개혁의 굉장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민생 토론회라고 한 24번 했는데 거기 과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게 원래 정부가 연두에 업무 보고 같은 걸 하잖아요. 부처별로. 그럼 이제 멍한 얘기, 그러니까 비전 뭐 이래가지고 뭐 사다리 같은 뭐 화살표 그리고 박스 그리고 그런 얘기 하다가 그게 손에 안 잡힌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작한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 가가지고 일기 신도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 이게 그냥 규제개혁 과제 케이스거든요. 그런 단타로 지금 한 24건이 됐고 그거에 땔감이나 연료로 들어가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 단위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통법 폐지, 그냥 끝입니다. 이게. 그리고 도정비판의 폐지,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주력 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성역처럼 돼 있어서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수도권 규제도 정권 초반부터 반도체 계약학과 증원하잖아요. 그 발표가 난 다음에 저는 금방 깨달은 게 이거 수도권 규제는 좀 뭐가 되겠구나. 서울에 있는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정원을 들려줍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이고 그리고 용인에 반도체 포카산단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규제가 활성화되고 관심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라는 게 한 번 개선을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좋은 규제를 만드시는 이 시민포럼의 역할처럼 규제를 한 번 개선을 했다고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또 그게 이 잡초가 돼서 또 삐적삐적 올라오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놓은 것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기술 발전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살펴주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규제개혁 작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 써줘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던데요. 행정부 출범 이후에 2,200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향후 3년간 130조 원의 투자 유치, 매출 확대에 경제 효과를 창출할 걸로 기대된다고 꼭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계속돼야 되고 지속돼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에서 이게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금 이런 경제 효과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관심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좀 좋은 규제를 만들고 나쁜 규제를 없애고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걸 정부 스스로 하는 것도 하지만 저희 충주시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를 하고 총괄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각 부처들 그러니까 규제를 생성하고 만드는 부처한테 스스로 네 몸을 네가 잘라라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그러니까 실권이 없죠. 저희 충주시는 뭐 인허가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중립적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서 밖에서 요구하시고 밖에서 건의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규제 시민포럼이 만들어져서 뭐 요새 기존 규제도 그렇고 신산업들이 막 기술이 발전하고 뭐 특히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막 되는데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EU가 이제 얼마 전에 AI 규제법을 처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게 굉장히 저희도 이 뭘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정부 스스로 봤을 때 60년대 70년대 정부주도 경제발전할 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틀려서 정부가 따라가기도 힘든 인간 그런 상황이라
신기술 발전 속도도 높고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규제가 가로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가 지금 전혀 세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정부 스스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기존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좀 감시를 하고 아니면 어떤 규제를 좀 더 새롭게 세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부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시민단체 내지는 이런 포럼 내지는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시고 많이 건의를 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받아서 정부가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가 규제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축하드리고 이 네이밍 자체 좋은 규제를 찾아서 이 포럼에서 좋은 얘기, 좋은 건의사항 그리고 나쁜 규제, 그러니까 없애야 될 규제, 요즘 개혁해야 될 규제 이런 것들 끊임없이 저희 정부 쪽에 말씀을 해주시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하면 그걸 좀 받아서 하여튼 좀 규제 개혁이 속도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규제를 만들고 나쁜 규제를 없애는 이런 데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게 정부가 규제 개혁하는 데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그래서 그걸 잘 받아서 성과를 좀 내고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규제 개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과정이고 규제 개혁을 통해서 경제 성장, 국가 발전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어지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제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뭐 이거저거 지금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여튼 반갑게 축하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포럼하고 토론하시는데 굉장히 좋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의견들 많이 나누시고 정부에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잘 받아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인협회 영국총괄 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입니다. 이 좋은 규제 시민 포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진 포럼이 이렇게 좋은 장소가 정말 여기 너무 좋은 장소에서 생기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특히 우리 기업들과 또 시장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꼭 필요한 포럼이 출범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데 가장 큰 수고를 해주신 강영철 이사장님 그리고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국무조정실 이종원 국무이사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그 준규제 시민포럼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이민창 총괄 대표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옥동석 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규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규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위의 차선이라든가 속도 제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국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쓰레기를 좀 줄여주고 주위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나쁜 규제입니다. 최근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같은 경우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의 전형입니다. 이사가 충실하게 복무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그 회사법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대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소액주주 보호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면 됩니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교각사로의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정부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런 그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은 OECD 안에서 어떤 국가 비교에도 손색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 입법입니다.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만 찬성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고 정부 입법과 같은 사전적 규제 심사 절차 없이 규제 입법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입법 발의 절차에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 도입해서 나쁜 규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내에서도 다행히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국무조정실에서도 의원 입법 규제 영향 평가 제도 도입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좋은 규제 시민 포럼 출범 후 첫 행사로 포럼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방향성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공부문에서 국무조정실이 규제 개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듯이 좋은 규제 시민 포럼이 시민사회에서 다른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규제 시민 포럼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헌혈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한국 사람인데 간단합니다. 광우병 때 영국에서 소고기 먹거나 영국에서 살았거나 그 캐나다나 미국에 살았던 사람은 헌혈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헌혈하고 잘 삽니다. 영국 광우병 소고기 먹고서. 그 다음에 요것도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수박의 신선도를 꼭지로 판별하도록 해놓아서 농민들은 수박 신선도하고 상관없이 꼭지 신선도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수박이 얼마나 당도가 있는지는 이 규제가 바뀐 다음에 이제 딱지로 브릭스를 표현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라벨 문제입니다. 물병에 보면 라벨 또는 술에 보면 라벨, 각종 라벨들이 있는데요. 라벨 표시 하나를 아주 작게 이렇게 아주 작게만 바꿔도 업체는 라벨 전체를 인쇄한 것들을 바꾸는데 연간 60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가 비형 가능한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죠. 세계 최초로 김정균 교수님께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형체를 여기 혈청에서 분리하는 걸 성공했는데 무려 10년이 지난 83년에야 생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거를 개발해서 혈청을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느라고 시간 보내서 10년이 지났고 혈청 생산이 이 다른 미국과 프랑스에서 출시된 다음에야 한국에서 허가해줬어요. 뚫고 나갈 수 없는 벽이죠. 그 다음에는 에스컬레이터인데요. 요거 열심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도록 법에 의무화해놨고요. 교육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시행하는 기관이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관입니다. 성수대교 무너지면 다리 점검하는 공공기관 만들고 에스컬레이터 사고 나면 에스컬레이터 점검하는 공공기관 생깁니다. 그런데 사고가 안 나면 사고는 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죠?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만든 회사가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만듭니다. 우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승강기 안전공단은 우린 열심히 점검해서 이상 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승강기 안전공단이 점검하고 이상 없다고 했는데 사고가 나니까 주민들은 얘기할 곳이 없어지고 구청에 찾아가서 머리 뒤두르게 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사회가 그런 비용 낭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동안 규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들이 대안으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시장민주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고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우리가 종량제 강투의 사례를 드리고 있죠. 잘 아시는 겁니다. 화장품은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한 성공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3년의 방식을 전환했는데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 다음에 화장품 원료는 인체에 유해한 걸 빼면 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K-뷰티는 이럴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종편입니다. 종편 아주 철저하게 진입 규제로 막고 있었죠. 종편 허가할 때도 많이 많았죠. 근데 그 이후로는
뉴스를 생산하는 단위도 넓어졌고 많아졌고 거기에 일자리가 생겼고 방송의 편익은 시민이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간소화라고 행정규제 절차간소화 이슈인데요. 종이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하도록 되어 있는 시기가 있었죠. 여기 바뀐 다음에 종이 영수증 자원 소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규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이 시민포럼을 발기하시고 창립하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세 권의 책을 함께 저술하신 저자들이십니다. 첫 번째 책이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구입해 주시면 판매 수익이 포럼으로 옵니다. 두 번째 책이 정부 사용 매뉴얼.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책입니다. 모두 다 규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권의 책을 구입하시면 수익이 포럼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규제의 조건, 어떤 게 그런 좋은 규제냐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이 13개의 조건을 저희들이 이걸 검토할 때 대개 미국의 오바마의 행정력이 있죠. 오바마 행정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걸 가지고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규제를 살펴보는 것들을 정리해서 만든 13개의 기준입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이 들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규제를 만든 어떤 규제가 좋은 규제인가를 판단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공상하는 규제인지 안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기술 혁신을 촉진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분석에 기반한 규제를 운영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규제를 그 다음에 기존 규제와 중복이나 유사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세지 않은 것인지 가장 약한 규제인지 예측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형태의 규제인지 그리고 이 규제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불필요해진 규제가 폐기될 수 있도록 조항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코스트보다 베네핏이 더 큰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지 이런 형태의 기준들을 가지고 꾸준히 규제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를 우리 포럼은 갖고 있습니다. 포럼이 필요한 이유는 특별히 많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OECD 평균 이하, OECD 평균인데 우리가 빨간색입니다. 경고등 들어와 있고요. 그거는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IMD 지수에서 우리가 28위 하고 있는데 제도 여건이나 정부 효율성 지표는 훨씬 더 떨어져 있고요. 글로벌 혁신 지수로 볼 때 우리가 한 10위 정도 되는데 혁신 국가인데 규제는 53등입니다. 굉장히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제 자유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 경쟁력이 규제에 관한 굉장히 뒤처진 나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MR 지수인데 PMR 지수도 마찬가지. 여기 안 좋은 나라들입니다. 항상 그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 주도로 규제에 대한 알람과 개혁 작업을 하던 것이 실질적으로 규제의 부담을 지고 있는 시민 중심으로 좋은 규제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제출할 시기가 됩니다. 2040년 한국 경제성장 보고서를 보았더니 요 그림 우리 배광표 교수님이요 지금 호주 가 계시는데 배광표 교수님이 AI 시켜서 그린 그림입니다. AI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규제를 갖다가 끓는 물에 비교했더니 이렇게 슬슬 한국 경제는 끌어가고 있는데 개구리 그 안에서 따뜻한 목욕을 즐기다 나중에 죽겠죠. 개구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근데 끓는 물이 아니라 이제 끓는 수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점점 이거 탈출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기 현재 발기해 주신 분들은 규제 연구를 하셨던 그리고 우리 강행철 실장이나 이현주 실장처럼 현장에서 규제 개선에 참여하셨던 전문가들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포럼의 구조입니다.
이 사회가 있고요. 감사는 배원기 교수님이라고 비영리단체 평가원이라는 걸 운영하시는 회계사이시고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를 맡고 계시고요. 이사장님, 강현철 이사장님, 저를 비롯해서 총 5분의 대표가 일하고 계시고요.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경철께서 사무처장님 맡아주고 계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경철님은 중소기업 업무주망과 행정안전부 지방부의 과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학위 논문 쓰시는 중이시고요. 엄정한 심사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원회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모니터링 위원회가 있고, 이 규제 모니터링 위원회는 4개의 분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청원 위원회가 있고요. 조금 이따 하는 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영향 분석 위원회가 있고, 홍보협력위원회와 디지털 콘텐츠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위원회들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모니터링 위원회입니다. 모니터링 위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제대학교 이훈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고군분투해주고 계십니다. 월급도 못 드리는데 말이죠. 일단 저희의 모니터링 대상은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내는 입법,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규제 중에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그 다음에 현안에 대한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크게 2가지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원입법 규제 모니터링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현재 일주일 단위로 자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부터 딱 맞춰서 시작되고요. 22대 국회 출범 이후 매주 단위로 규제 입법의 건수를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한 2개씩 대표를 선발합니다. 좋은 규제 2개, 나쁜 규제 2개, 그리고 그거를 발의한 의원의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측하고 관련돼서 규제 집행 모니터링을 아까 우리 이호 교수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분과별로 노쇼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 그랬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의원입법 규제 모니터링을 출범하고 세팅하는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주 몇백 건이 발의가 되는데요. 이걸 다 검토하고 분류해내는 작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어서 하시고 싶어 하셔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첫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2가지는 그동안 국회의 입법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가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의 완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작과 끝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중간에 토론이나 대안 제시에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샘플을 하나 저희가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6월 24일날 나갔던 첫 번째인데, 한 달 동안 발의한 법안 중에서 28%인 84건이 규제 법안이다. 요걸 보시고 우리 한양대학교 김태현 교수님이 이거 메일링 받아보고 계시거든요.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야, 그게 28%밖에 안 돼? 내가 보기엔 80%인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보는 기준은 좋은 규제 원칙을 13개에 입각한 규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행정벌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파트가 들어가면 조금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만, 그거는 분류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규제를 보이는 것들만 지금 선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70% 정도가 났는데요. 그 70% 중에 상당 부분은 이호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재정에 관한 입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도 조건을 달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규제로 회각하게 되면 거의 90%가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현시적으로 나오는 사안들을 매주 이렇게 해서 메일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되겠지만 저희 SNS를
정기적으로 구독자로 딱 걸어놓으시면 가만히 앉아 계셔도 저희가 요거 매주 보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셔서 이메일 등록해 놓으시면 값어치를 할 겁니다. 회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청원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규제를 겪고 있는 특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전에는 신문고가 있어서 신문고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 현업에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서 신문고에 신청해가지고 신문고의 처리 결과를 받아보는 그 자체의 접근성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을 이현주 실장님께서 맡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 규제 개혁을 해보신 경험을 살려서 현장에서 에러를 겪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루트를 설명해주고 접근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주로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저희들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규제 개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고, 요거는 현재 이현주 씨는 오늘 그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 못하셨습니다만 세팅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반기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시행해 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다음 규제 영향분석위원회인데요. 요거는 그 설명을 깊이 안 드려도 아마 조금 이따 사회 보시면서 옥상석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직접 맡아주셨고요. 규제 영향분석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규제 비용을 추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비용 추산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합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단위 법률이 야기하는 규제 비용에 대한 거를 규제 영향 분석서에 담는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 비용 추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이호 교수님하고 그제 무역협회도 찾아뵙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이게 산업 유형별로는 어떻게 비용을 추산할 수 있고 하는 굉장히 큰 사회적 지표, 사회적 인디케이터를 하나 설계해서 매년 그게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규제는 어느 정도의 비용 효과, 비용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별도로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우리 옥동석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비용이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간 비교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했던 여러 가지 지수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설계를 해서 매년 이 부분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양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옥 교수님께서 너무 요즘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자료도 막 찾아서 올리시고 읽으시고 함께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협력위원회하고 디지털 콘텐츠 위원회가 하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협력위원회는 일단 우리 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해드리는 거, 언론에 자료 보내는 거, 경제단체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규제 이슈 코멘터리라는 작업을 일주일에 한 2건 이상 이렇게 매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위원회는 유튜브의 컨텐츠 제작 규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활동하셔서 제작하고 내보내실 생각입니다. 홍보협력위원회는 충남대 배광표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디지털 컨텐츠 위원회는 연세대 김진구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슈 코멘터리 사례입니다. 이슈 코멘터리를 생각하게 된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방화 지구를
60년 만에 정리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방화지구가 뭔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구지정 행위가 규제 행위이고 그 지구지정 행위는 지금 그동안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왔었고 이걸 정비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저희가 해설을 달아가지고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단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하고 있는 이 정기 포럼인데요. 오늘은 1회니까 굉장히 포멀하게 진행이 되는데 정기 포럼은 핫 이슈와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상당히 인포멀하고 밀도 있게 진행되는 정도로 설계가 돼서 가져갈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도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수익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교양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조금 심도 있는 분석 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확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일찌감치 규제 완화 한창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규제 완화하는 그 연구 파트에 잠시 들어갔다가 그걸 인연으로 OECD라는 곳에 가서 무역국이라는 데 근무를 했는데 OECD가 규제 개혁을 각국의 규제 개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나를 심사하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국들의 합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데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의 규제 개혁 상황을 심사하는 일원으로 본 적이 있죠. 거꾸로 우리 정부의 규제 그게 98년, 99년 그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는 규제 개혁이 왠지 모르게 정부가 하는 일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규제 개혁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러 왔을 때 정부 당국자들은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시민단체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레인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규제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 단체는 만날 수 있었지만 시민 단체는 만나기가 어려웠죠. 그 상황은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본도 여하튼 OECD에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의 역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잘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시민단체라고 동원된 분들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죠, 그죠? 이 소비자단체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일본의 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쌀을 보호해야 됩니다. 라는 게 그 소비자단체의 역할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소비자단체의 로고도 주거이였어요.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한국과 일본은 정부의 역할을 거의 정부가 잘 해주겠지 하고 시민들이 맡겨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래도 IMF를 겪어서 그랬나요? 대단한 규제 개혁을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하에 굉장한 성과를 올렸었습니다. 그 성과의 대부분은 저는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도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역시 정부가 주도한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이라든지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다 정부 대 정부, 혹은 요즘 와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 대 국회, 그리고 특별히 조금 드러난 게 아까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도 오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만, 기업 대 국회 혹은 기업 대 정부, 이런 어떤 형태라 할까요? 그렇게 늘 알력이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민단체들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 중에는 특정한 단체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강한 규제를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실은 모든 규제들이 우리의 국가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법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규제를, 아까 좋은 규제의 조건 중에 그렇게 강한 규제를 도입하느냐를 보통의 시민단체들이 강한 쪽으로 몰아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시민들의 생각, 국민 생활의 생각, 그리고 기업의 활동의 생각, 이런 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로서 규제를 개선하고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민단체가 언제쯤 태어날 수 있는가 했는데, 저 가까운 분들이 저는 제껴놓고 아주 멋있는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좀 서운했다가 지금 와서 겨우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시켜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그런 이 프레임이라 할까요? 이 규제를 개선하는데 시민을 대변하고 그리고 기업을 대변하고 그런 역할로서 이 정부 이 규제 개혁을 이끌어가는 정부, 아까 오셨던 국무조정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파트너가 되셔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요. 거기에 제가 필요하다면 조금 힘을 보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잘 아마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여기 발제하신 이인창 교수님부터 끝에 앉아 계신 이호 교수님까지 아마 저하고 통화를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소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역 시절에는 교수님하고도 전경련 시절에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부탁도 해서 많이 해드리고 김도훈 원장님도 사실은 사석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어도 되는 건지 사실 좀 저희 당연히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 옛날에 그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계실 때 세종 처음 내려가셨습니다. 같이 가서 인터뷰드린 적도 있어요. 아마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좋은 날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과분한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쨌든 좋은 규제 시민 토론 발기문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제가 내용이 너무 주옥 같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너무나 다 잘 담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에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그 가슴에 와 닿는 게 뭐냐면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 규제라는 대목에 있어서 사실 무척 큰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너무 주먹구구식이거나 아니면은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서 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특히 이제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 정책을 하시는 특히 이제 국회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사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업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일단 하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와서 고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당위성만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정철 원장님도 잠깐 그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상법상 이사의 충실 여부를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매우 시끄럽고 경제계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해야 된다는 쪽의 주장을 보면 이거는 소수주주로하고 이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예를 들면 주가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가는 이미 거의 10,000포인트 이상 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법상 우리나라 지배구조 규제만 따져보면 세계적으로 없는 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주주 무결권 3% 제한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거지만 감사위원회 분리선이라든지 등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제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훨씬 강한 규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지배구조가 좋아졌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는 10,000포인트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단순히 이게 국민들한테 하면 참 좋은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 지지부진하니까 그 모든 화살을 기업 지배구조로 돌려서 그 지배구조만 개선하면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법리적으로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법리적으로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는 우리나라 회사법을 버티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수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사의 대리인, 그러니까 주주와 이사의 대리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이사가 딴짓할까봐 주주 보고 감시하라는 거거든요. 넌 회사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야 주주나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념하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넌 사익을 추구하면 안 돼. 라는 취지에서. 그런데 이런 근본 원칙을 건드리게 되면 이 원칙이 굴러서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주를 위하자는데 왜 난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주주 말이 좋아 주주지. 주주는 대주주, 소수주주, 행동주의 펀드, 기관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 국민연금 등등등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줄줄줄 생각만 해도 주주는 너무나 많습니다. 종류가. 그럼 도대체 주주의 이익을 위하라는 건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라는 건지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를 위하라는 건지 기관 투자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업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장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너무나 뻔히 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원칙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과학적인 규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 만일에 소수주주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건드리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어제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 물적 분할 시에 소수주주에 대해서
주식회사 청구권을 부여하겠다. 뭐 그런 부분 뭐 그럴 수 있죠. 물적 분할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과거에. 그리고 이미 자본시장법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핀포인트로 규제를 해야지,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원칙 자체를 바꿔서 그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기업 한두 개라도 넘어가거나 망하면 이 정책을 법을 개정하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책 실명제 법안을 내신 분의 실명을 거론을 해서 이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정책 실명제, 법안 실명제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규제를 양산하는 법안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규제 업무를 상당히, 저도 교수님들 다 계시지만 10년 이상 이 업무를 했고요. 가장 미스테리한 것 중에 하나가 상법이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규정은 어디에 있을까 찾아봤어요. 왜 상법이 빠져있지? 열심히 찾아봤어요. 법에 없습니다. 저 밑에 어디 하위 규정에 가면 상법을 뺀다고 있어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거를 법도 아니고 저 밑에 하위 규정에 둔다고?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발견하고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건 상법에 특히 지배구조 분야도 기업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지배구조가 다거든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거나 규제를 강화할 때는 분명히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유사하게 공정거래법은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입니다. 그것도 지배구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사실. 넓은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른 법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불균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에서 한번 크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구원인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현재는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정부도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법 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엄청난 파장을 불어요. 근간을 흔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규제 시민 포럼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시작을 하셨지만 발의된 정부 법안이나 국회 법안에 대해서 그 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계속 보도자료도 내시고 정말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의정평가할 때 발의 법안 수를 가지고 의원의 어떤 의정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민포럼에서 하는 발의 법안의 질이 의정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규제 시민포럼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서 하는 의원 입법에 대한 평가가 의정평가의 기준이 꼭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재정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석사 과정부터 얘기를 하자면 거의 40년여간 재정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의 분야는 크게 재정과 돈이 들어가는 재정과 규제 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규제에 대한 이 연구와 이 부분에 대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 규제의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 규제와 재정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에 착안해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을 연구하면서 점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번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기업가 정신이 우리를 번영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맹큐의 경제학을 또는 경제학 원론을 거의 40년은 거짓말이고 한 30년간 가르쳐 왔습니다만 생산함수의 생산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 노동, 기술, 자연자원 이걸 들고 있습니다. 나는 기업가 정신을 넣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생산함수에 기업가 정신을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경제학계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이 저는 왜 중요한가 제가 간단히 한번 이런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6명의 사람이 각자 5억 원의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은 6명이니까 6명 곱하기 5 하면은 30억 원의 피해가 나타나고 그 다음 나머지 4사람이 각각 50억 원의 이득을 누린다고 합시다. 그럼 50억 곱하기 4 하면은 20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절대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선택은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저는 재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에서 200억 원의 혜택을 주는 SOC 사업 즉 비용은 아까 6억 곱하기 5 6명 곱하기 5 30억 그러면은 얼마죠? 170억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보는 순간 바로 그러한 사업들을 기업가의 창의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가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30억 원의 손해를 비용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200억 원의 이득을 매출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창의력 이게 기업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정주 팀장님께서 기업의 자유로운 거버넌스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번영의 핵심이지 정치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대상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투표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전부 다 손가락 자른다고 야단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선택은 선택의 대상물이 바로 나의 행복을 주는 선택입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선택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한번 뼈저리게 느껴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박수 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승희 교수님 주로 이제 안전에 관한 안전재해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과도한 안전에 대한 규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창의력이 저해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해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쟁쟁하신 제가 책에서나 뵙던 교수님들을 현장에서 뵈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네,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네, 앞으로도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셨던 말씀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까 잠시 소개되었던 윤영호 공동 대표님께서 또 재난처방 포럼도 제휴 포럼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실무를 맡아서 여기 쟁쟁하신 교수님들도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또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도 많이 보고 배우라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오의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최병성 교수님의 말씀을 길게 듣고 싶어서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재난안전과 이제 소방의 규제가 생성되는 배경을 보면 참사나 어떤 대형 사건 사고로부터 출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태도가 이제 화난 민심 달래기에 굉장히 몰두되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회초리를 드는 형식의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의 어떤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효용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못하고 성급히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규제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그러면 그 준수하는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부담되는 규제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 의무를 다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메커니즘이 지금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봐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규제와 다른 나라 규제를 많이 분석하는 자료가 OECD PMR 지수라는 게 좀 있습니다. 5년마다 이제 만들어지는 지수인데요. 재작년 한 4, 5년쯤 전에 강영철 수장님이 이것을 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로서는 규제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OECD 규제 지수에서 모범적인 국가인 상위 5개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보여지냐면 행정부담, 절차 이런 것들, 행정부담은 우리나라가 단연 1등입니다. 좋은 걸로. 행정부담 개선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번거롭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어디 가도 우리나라 행정 절차만큼 빠르게 되어지는 나라가 사실 잘 없습니다. 디지털 강국인데요. 문제는 스타트업 규제는 2배로 높습니다. 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을 얘기하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규제 개혁의 양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규제 개혁을 정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주로 행정부담 개선은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 수 있고요.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산다든가 뭐 망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빨리빨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또 하나는 이런 말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영혼을 갈아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민원센터 만들고 뭐 사람들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방식의 규제 개혁을 해서 정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 이 진입 규제는 거의 개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규제가 이렇게 세진 이유가 기득권에 우리가 보호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진입 규제 개선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로통이라든가 여러 이제 신산업 분야의 규제 전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AI 등등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글쎄 우리는 굉장히 규제 개선을 비효율적으로 해왔다. 규제를 근데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고 하나의 또 저 정보를 드리면 제가 지금 규제 입법 모니터링을 해서 한 달 동안 21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이 뭔지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보고 있으니까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29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 달 동안 290건 정도의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10%가 이 건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냐? 난임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심지어는 입양 등에 있어서 휴가를 많이 주자라는 겁니다. 휴가를 많이 주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법안인지는 이제 아실 텐데 기업 측면에서는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결정이 될지 알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야 의원들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어서 제 느낌에는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유정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지 기업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는 건지 당연히 이런 규제는 또 재정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정부가 뭐 고용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 재정 보전을 하도록 하는 장치를 또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근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고령화 아니면 저출산 뭐 이런 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지는 걸 텐데요.
정작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이 소위 말하면 진입규제성의 규제들,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민법 관련된 것들, 아니면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것들, 청년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이런 규제들은 하나도 발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을 좀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돈을 되게 많이 드는 방식으로 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모쪼록 저희가 좀 열심히 규제 개선할 것들을 찾고 좋은 규제, 나쁜 규제를 좀 열심히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일을 좀 잘 해보려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요 두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좋은 규제 시민포럼. 요즘에는 정부처럼 약어를 쓰는데 약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왜 그런지를 금방 생각을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시민 뭐 규제 개혁에 대해서 연구한 표창기에 살았는데요. 제가 책을 정부 규제론이라는 책을 93년인가 92년에 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부르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소비자단체도 가보고 환경단체도 가보고 했는데 금방 시민단체하고 거리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 그러니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 단체에 내가 분명 그래서 학자로서는 끝까지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뒤에는 일찍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규제 개혁에 뭐 자이든 타이든 상당히 중요한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시민단체 생각은 제가 거의 하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 나빴던 그 기억 때문에 아마 그런가 싶은데 저는 이 좋은 규제 시민 포럼의 이 창립을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개혁 없이 국가의 미래 없다. 우리 이민정 대표께서 마무리하시는 그 말씀 있는 걸 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오동석 원장님도 기업가 정신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규제만 아니면 나쁜 규제들만 아니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이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나날이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특히 이제 파퓰리즘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지적인 이런 어떤 대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무식이 판치는 이런 세상을 가고 있어서 정말 좀 암담하게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속에서 의병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미래가 정말 암담한 이때에 정말로 문안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에서 의병들이 나타났다. 우리 강행철 이사님 보면 의병 생각 좀 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관군들은 다 형편없고 무기도 없어서 죽창이나 정말 들고 나서는 정도의 그런 처지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빨리 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정이 있어야 되고 막강한 또 스텝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시민
운동 그러면은 랄프 네이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랄프 네이더 뭐 처음에는 뭐 깃발을 드높게 세우고 나타나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중국에 가서는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잠깐 그 구글을 찾아봤더니 피레니얼 프레지던셜 캔디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초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감초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뭐 무슨 얼마나 세력이 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막 2% 정도 표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속 대통령 선거 지금 90세네요. 나이가. 저는 시민단체가 항상 그 딜레마죠. 그러니까 뭐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너무 힘이 딸리니까 사람 인력도 그렇고 뭐 자금도 그렇고 또 뭐 지지하는 세력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유혹을 잘 견뎌내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까? 인테그리티를 우리 순수성을 지키면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러자면 심지어 기업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는 안 돼. 어떤 경우에는 뭐 그것이 뭐 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라면 기업의 지원조차 바라기 어렵다. 그러면 누가 연결을 할 것이냐? 정말 우리 사회에는 이런 뭐 퍼블릭 파운데이션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우선 오늘도 이제 매경과 같이 이렇게 오늘 포럼을 주최를 하시고 있는데 언론 전부가 같이 하면 좋은데 근데 매경하고 같이 한다고 환경을 안 하고 이런 나라라서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언론사가 뭐 돈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참 되게 많은데 어떻게든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민단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머리들을 많이 짜고 계실 텐데 아까 제가 우리 이민정 발표할 때 보니까 교육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교육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컨대 좋은 규제 시민 포럼 대학 요새 대학이라는 거 현대로 없으니까 여기다 대학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몇 달 과정이라도 해가지고 자꾸 배출을 해내는 그런 것들이 우선 스태프를 확보하기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나가서 이제 자기가 그런 거 했다는 얘기도 하고 너도 해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유익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이 포럼과 같이 가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좋은 규제 시민 포럼 이렇게 했는데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될 것은 행정개혁입니다. 제가 조그만 교회 수서에 있는 조그만 교회의 장로인데 우리 교회가 요즘에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노쇠에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노인네들만 많아요. 그래서 전부 층계를 올라가는 게 아주 힘듭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저도 이미 그런 세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층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기로 했는데 지금 한 3년 넘게 지났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 아직 엘리베이터 하나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요건이 어떻다. 그다음에 세상에 장애인단체가 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놀려고 하니까 장애인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만 장애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지금 우리 장애인 아니니까 사실 장애인으로 지정만 못 받았지 사실상 장애인들, 장애인들인데 이 장애인들이 무릎 아파서 층계 놓겠다는데 이 사람들 관심은 뭐냐면 휠체어 들어가는 문을 휠체어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 휠체어 들어가게 이 진로를 램프로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가 발목을 잡고 있느냐? 구청에 어느 구청인 걸 아시겠죠? 어느 구청의 건축과 직원
7급인가 뭐 8급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규정상 안 되니까 절대 못 한다. 지금 뭐 구청장도 뭐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좀 해주는 방향으로 구청의 구입층들도 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담당 직원이 나는 죽어도 못 한다. 이건 규정 위반이다. 내가 이거 해놨다가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라고 나도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이 사명감. 저는 요즘에 공무원들 정말 저는 존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어디에 특강을 가게 되면 공무원 중에 공무원다운 공무원은 15%다. 제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15% 정도만 공무원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공무원의 이상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공복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 한 15% 정도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15%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제개혁이 결국은 행정개혁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행정개혁의 핵심이 규제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야 되겠다. 아까 우리 이혁훈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관을 상대할 때 비교가 쉽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아까운 점들은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규제를 또 하면은 국민들은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은 공무원들을 아주 싫어하겠지만 일반 국민은 그런 인식들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이 정말 정부가 지금 형편없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 AS를 모르는 유일한 조직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AS라는 걸 몰라요. 모든 조그마한 기업도 식당도 AS가 있는데 이 정부라는 존재는 AS라는 게 없어요. 그냥 법만 만들어대고 그 법이 가서 무슨 어떤 역작용을 부작용을 일으키고 얼마만큼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지 고통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냥 뭐 무슨 옳은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는 저는 그래서 행정민주화 이게 시급하다고 과거에는 행정민주화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행정민주화라는 말조차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정치화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복 없습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에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 6년 정도 공무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공무원을 할 때는 이제 나름 사명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무슨 서로 뭐 주민과 에코nomic 건설사가 다툰 다음에 공무원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문제를 어떻게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가서 협의해봐라. 전부 다 가서 협의 이렇게 모든 부담을 민간에게 지우고 자기네들은 팔짱 끼고 앉아서 고한 척 하고 있는 이런 행정 이거 뜯어고치는 일 이것이 정말 저는 아주 시급한데 대통령부터 도무지 인식들이 없다. 이런 인식들이 웬일인지 우리나라 행정개혁을 계속 해왔던 나라인데 이명박 때부터 없습니다. 행정개혁이라는 게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이유는 행정개혁이 이퀄 조직개혁, 정부 조직개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행정개혁의 핵심은 저는 규제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 상을 받으면 제가 조금 기부를 하겠습니다. 제 재산이라도 털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상금으로 받으면 상금을 불러도 해서 좀 앞장서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이렇게 하겠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한 박수 보내고 싶고요. 정말 힘을 다해서 듣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맙고요. 특히 우리 옥동석 원장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조세 재정을 하시고 조세용 원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평소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는 뭐 재정과 규제를 얘기를 한다. 재정도 근데 넓게 보면 규제 다 포함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재정 규제 쪽에 아주 대가신
주제 쪽에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힘을 보태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티그리티와 순수성을 유지하는 의병 활동이다. 서영준 교수 이 말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시민 포럼을 출범시킬 때 시민 포럼이 얼마나 활동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단체들이 생명이 유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계속 시민단체가 고잉 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민단체를 우리는 너무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료활동을 한 10년 동안 하고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